네, 남들이 못 보는 혹은 안 보는 뉴스의 뒷면 분석하고 추이를 예측하겠다. 오늘부터 신장개업에 새로 합류하신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말씀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로 꼭 한 달 되셨네요. 4월 6일 날 정계 은퇴 선언을. 예. 별걸 다 따져보죠, 저희들이. 어떻게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예. 제가 이제 산속에 집을 져서요. 남양주 쪽. 네네. 예. 수덕면이라고 가평 가는 데인데요. 네네. 이제 지금이 한참 꽃 심을 때고, 또 뭐 맨날 일어나면 아침 6시부터 그냥 꽃 심고 물 주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야, 세상 가장 행복해 보이십니다. 뭐 하여튼 그런 과정에 또 너무 많은 걱정과 예. 너무 많은 생각에 제 자신을 가둬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래 한 대목을. 자, 20년 가까이 사실 정치 한복판에 계속 계셨습니다. 뭐 지역구, 남양주, 송파 그리고 청와대까지. 그러다가 한 걸음 떨어져 계시니까 이 어떤 점이 제일 다르게 정치권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핵심적인 게 뭐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 있을 때는 그 자이든 타이든 이제 소화해야 될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로부터 떨어져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걱정하는 게 늘어나고 걱정이 오히려 더 늡니까? 그래 참 희한한 일이죠. 여기 우리 댓글 보니까요. 얼굴이 타셨어요. 곧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하시나요? 뭐 이런 댓글 나옵니다. 자, 걱정거리 한 두 가지 정도 크게 큰 주제를 보면 두 가지 정도 뭐 걱정이 많아지셨다니까 어떤 걱정하고 계신지. 먼저 이재명, 안철수 두 분의 등판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대체로 어제 오늘 분위기는 이재명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것 같은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예측이 이제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고전적으로 다시 이제 출마를 하거나 복귀를 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주변에서 이제 요청을 하거나 네. 좀 애도비 언론도 띄우고 네. 그리고 당사자는 이제 고심하고 있고 네. 그러다가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는 말까지 그렇죠. 나왔으면 그거는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기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런 요청들이 있었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무언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지방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저는 이제 선거운동이다 이런 이제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함께 경쟁을 했던 대통령 후보로서 경쟁을 했던 이재명 지사의 역할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비등해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그런 사실관계는 그러하다. 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그런 선택을 할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네.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를 하신 거고 네. 또 그러나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출마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이제 고민과 자문도 네. 하실 테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는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 상황이라면 출마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판단을 다른 방송에서 하시는 걸 제가 들었고요. 근데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 사실은 좀 당에서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원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당에서 차출할 수도 있다라는 차출론이 나왔고 조금 아까 나온 속보에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보궐선거 출마해야 된다 이재명 고문 인천 계양을 나오면 도움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게 차근차근 뭔가 진행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보통 이제 아주 익숙한 이제 과정이죠. 네. 과거에도 이제 유력 정치인들이 복귀를 하거나 출마를 할 때
통상 이제 이런 모습을 네. 보여왔거든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네. 그래도 조금 더 크고 넓게 보고 출마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제일 큰 것이 네. 어게인 대통령 선거 네. 이것을 다시 해가지고 네. 지방선거에 과연 득이 되겠느냐 민주당 그 부분이죠. 입장에선. 예. 근데 단견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최고 득표를 했고 그렇죠. 떨어진 후보 중에는 그리고 현재 가장 위력적인 민주당의 이제 자산이니까 네. 지방선거에 보궐선거 출마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전선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네. 아무튼 진 선거거든요. 네. 그리고 당선인 쪽이나 지금 국민의힘 쪽은 소위 말해서 국정 지원론, 국정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 그렇죠. 50%를 뭐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다시 대통령 선거 구도로 그렇게 갔을 때 과연 국정 지원론이 조금 더 힘을 얻는다고 봤을 때 네. 도움이 되겠느냐. 네.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안철수 위원장 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뭐 8일 날 출마 선언할 거다라고 했는데 내일 6일 이제 인수위원회가 업무 종료가 6일이니까 종료와 동시에 분당갑 출마 선언을 하겠다. 전략 공천 해달라라는 거죠. 이미 거기도 그 공천 그 공천을 위한 다른 후보들은 이미 마감을 했는데 지원 마감을 했는데 이게 근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등을 대했던 그 윤석열 당선자의 태도를 봤을 때 그러면 여기는 원래 박민식 그 윤석열 당선자의 측근, 최측근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떨까요? 선언은 하는 건 뭐 할 수 있지만 출마까지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사실 유승민 전 대표의 그 경기지사 출마, 네. 김은혜 의원이 이제 투입이 되면서 경선 흥행용이 아니고 사실은 유승민 후보를 잡기 위한 자객이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잡았죠. 잡았어요.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조금 반대편에 있거나 네. 또 이 과정상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네. 정치적 관계가 안 좋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뒤끝이 좀 장렬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양면이 다 있죠. 네. 굉장히 이제 서로 안 좋았고 그래서 제가 표현을 그 당시에 단일화했을 때 정말 결혼하기 싫은데 돈 보고 간 격이다 이런 표현을 정략 결혼입니까? 그리고 헤어질 줄 알면서도 예.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런 반면에 아무튼 단일화를 했잖아요. 어쨌든. 경선도 아니고 지지를 하면서 본인은 이제 레이스를 접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양면이 다 존재해서 일부러 막 그렇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득되는 일, 가령 뭐 총리를 시킨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디딤돌을 놔주는 거는 안 하고 그러면은 분당갑 출마 정도가 그래도 안철수 위원장의 이 양면성이 있는 관계 이 속에서 최소한의 정치적 최소한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안철수 위원장은 근데 지금 사실 유승민 그다음에 홍준표 등 그 지난 대선 경선 경쟁자들을 대하는 거를 보면 미리미리 손본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는 겁니까? 우선은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경기지사가 되면 다시 이제 차기 대권 구도에 발판을 마련하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이 꼭 다음 대선까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 지지를 못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실책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여당 내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차기 권력으로 그냥 힘이 쏠릴 수 있는 거죠. 쏠릴 수도 있고 그 비판의 정점에
다시 부활한 대권 주자로 부활한 유승민 후보가 그 정점에 설 수가 있죠. 정말 부담스럽겠네요. 그래서 국정운영 과정, 임기 과정과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봤을 때 그냥 수용하기는 참 어려운 사람이 돼버린 거죠, 유승민 후보가.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길터주기 아니냐, 유일한 승계 후계자로 한동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런저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발탁으로 바로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그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우선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에는 집권 세력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각을 세우면서 그 반사 이익으로 그랬죠. 지금 당선인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대통령 윤석열과 법무부 장관 한동훈 관계는 네. 정말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같은 관계인데 네. 이 윤석열 검사 특유의 네. 이런 반사 이익으로 정치를 입문하고 해왔던 이런 과정이 형성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렇죠. 거기는 꽃가마 타고 지금 쭉 이렇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더라도 예. 그 그늘 아래 소위 후계자 소리까지 듣는 네. 한동훈 내정자가 후보가 꼭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윤석열 정부가 그야말로 국민적 지지를 높게 받고 성공한 정부가 될 가능성은 제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그늘 아래 한동훈이라는 존재가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에 입문은 할 텐데 과연 그것이 소위 말해서 후계자론이라는 게 지금 먹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 관계상 도약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지 않느냐. 네. 지금 당장 황태자로 주목을 받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나 관계를 봤을 때 성장하기는 어려운 판에 들어서 있다. 자, 대통령실 개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3실 5수석 체제에서 2실 5수석 체제로 3실 8수석이었죠. 네, 3실 8수석 체제에서 2실 5수석 체제로 축소가 됐습니다. 30% 슬림화하겠다. 대통령 정부를 지향하겠다. 청와대 정부를 극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체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대통령실 체계. 그다음에 이 체계에 오늘까지 인선된 사람들, 팀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일단 체계 개편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죠. 우선 2008년대에 이제 이명박 당선자가 네. 인수위 시절부터 추진했던 게 작은 정부였거든요. 네. 그때 그 작은 정부라는 것이 제가 그때 이제 야당이 된 민주당의 대변인이었는데 네. 미래부처는 없애고 네. 공룡부처들만 탄생을 시켰다. 공룡부채. 그게 그렇죠. 이제 국토부,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기재부. 이런 거죠. 그래서 그때 과기정통부 없애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런데 국가운영 시스템의 총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 아닙니까? 네. 그건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네. 이 컨트롤 타워의 양적인 슬림화를 꾀하다 보면 굉장히 변칙적인 대안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는 또 다른 이제 국정운영의 주체이고 핵심 단위인 국무위원 쪽에서 조금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는 네. 그런 게 있고 청와대 내에서도 비서관급에서 오히려 수석을 능가하는 힘과 업무량을 갖는 사람이 탄생할 수도 있고요. 딱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진우 법률 비서관입니다. 거기가 이제 주목할 만한 왕비서관이 될 거다 이렇게들 언론에서 많이 예측을 하던데. 우선 이제 인사기획관을 또 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특징이 기획관을 좀 뒀더라고요. 네. 정책조정기획관도 두고. 장성민 근데 인사기획관은 인사수석실을 없애겠다는 전제하에 두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사수석실을 둬서 수석과 비서관들 사이에 나름의 이제 검증 또 토론
또 논쟁도 하거든요. 네. 인사 과정에서. 네. 이런 게 완전히 없어지고 네. 대통령과 검증단이 인사비서관만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예. 예를 들어서 법무비서관이라든가 주진우.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히려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주 이상한 관계들이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 대통령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실권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공직기강 비서관의 이시원 전 수험지검 형사 2부장, 법률비서관 주진우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 검사 출신들이 전면 배치됐고 총무비서관에도 대검에서 그 운영지원과장 했던 분이 네. 와 오셨더라고요. 네. 이거 너무 검찰 전진 배치 아니냐 이런 평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검사다. 그 확고하세요 신념이. 그리고 검사 아니면은 네. 조금 떨어진다. 이런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이 인사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걸 더 나가면은 사실 검찰 출신의 권력 네.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이 그런 이제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고 더 가까웠더라도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직급별 네. 이 뭐랄까 이 체계가 확고해가지고 네. 수석과 비서관이 대통령과 관계가 가깝더라도 네. 수석이 있으면은 또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근데 수석이 없어요. 여기. 수석이 없어버리고 수석을 없앤 데가 가장 힘 있는 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민정수석 없애고 인사수석 없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비서관들의 뭐라 그럴까요? 전성시대? 그립이 더 세지고 네. 비서관 전성시대가 되고 왕비서관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요. 그때 MB 때도 왕비서관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사실 대선 캠프부터 그 박모 왕수석이라는 사람이 캠프 인사를 예. 다 했다는 거고 지금 인사에도 사실 그런 의심이 갈 만한 예. 흔적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요. MB 시대에 일했던 사람들이 많이 대거 복귀를 하고 요직으로 가고 하는 걸 보면요. 또 하나가 기재부에 포위된 거죠. 기재부에 포위됐다. 예. 그런데 이게 과거 유례가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후반기에 그런 이제 이 소리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정책실장 기재부, 경제수석 예. 기재부 출신 뭐 이러니까요. 그러면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지금 정책실장을 없애버렸잖아요. 네, 없어졌어요. 그러면 총리도 기재부, 부총리도 기재부, 정책실장 없애니까 그야말로 논쟁 내지는 좀 다른 의견들을 정리해 갈 수 있는 상대방이 없어진 건데요. 경제수석도 기재부, 비서실장이 기재부란 말이에요. 예. 그럼 경제수석은 비서실장 밑으로 가거든요. 네. 그러면 비서실장 기재부, 경제수석 그 밑에 기재부, 총리 정부 쪽도 기재부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사회정책 분야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올 수가 있고 경제정책도 사실은 논쟁하고 그래야죠. 충돌하고 하면서 정리해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방통행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저는 윤석열 당선자의 일종의 열등감이 너무 과하게 기재부 관료를 등용을 하게 된 원인으로 작동했다. 내가 경제를 잘 모른다라고 경제를 하는. 모르니까. 근데 경제 잘못되면 안 된다는 또 그런 상식은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공포에 가까울 겁니다. 그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유사일에 이렇게 라인업을 한 건 없습니다. 열등감이 기재부 세상을 열었다. 그다음에 검찰이 검찰 출신들이 왕비서가 되면서 청와대가 좀 직급별로 직제별로 그 순리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걱정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일주일 뒤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후에 만나 뵙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